창의성은 옛날부터 중요했는데 갑자기 더 이걸 많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시대적 변화가 뭐냐 그런 걸 먼저 짚어보고 창의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각의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내보자. 두 가지 구성해서 저한테는 5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formation at your fingertips. 이 개념은 빌 게이츠가 영화 감독이 돼서 영화를 만들었던 사실을 잘 모르실 겁니다. 1995년도에 컴덱스 쇼에서 개봉한 영화인데 이 컴덱스 쇼는 아시다시피 전자 그 쇼죠. 그 영화 제목이 Information at your fingertips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실현화가 됐죠. 손끝에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지식 정보가 다 와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지식들을 분류를 하고 잘 결합시키면 이것이 새로운 창의성으로 갈 수 있고 이 창의성이 현대만큼 돈을 벌어다 주는 시대는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재벌들, 그래서 신흥 부호들이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창의성이 부상하는 것 같다. 제 얘기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트워크 이론, 사회학자로서 네트워크 이론을 전공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식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 네트워크의 이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서로 다른 지식들이 섹스를 하면은 새로운 지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은 있던 것들끼리의 조합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생겨났던 수많은 창의성들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을 지식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창의성이 생겨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이런 사회를 우리가 네트워크 사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네트워크 사회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 밑에를 서울 시내 지도라고 보잖아요. 이 민면을. 그럼 서울 시내 지도가 시간을 축을 따라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옆에 가서 풀장에 가서 수영하고 운동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회사에 나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동선이 있겠죠.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동선을 이렇게 한번 연필로 그려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가시죠? 한 달 그려보면 아마 지도의 종이가 찢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같은 길을 반복하시기 때문에 종이가 찢어지겠죠. 근데 이런 사회에서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그린 건데 인간의 동선의 분포나 이 새의 분포가 똑같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돌고래도 작은 거리를 빈번하게 이동하고 먼 거리를 가끔 가고 이런 수학적인 분포가 인간의 동선이나 새의 동선이나 똑같다.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 삶의 모습이었죠.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전자적으로 움직인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을 통해서 방문한 나라, 국가. 이건 뭐 엄청나게 그 알바트로스 새나 이런 공간적 제약을 깨트린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사회를 우리가 네트워크 사회라고 하는데 그럼 이 네트워크 사회가 우리 삶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럼 옛날에는 이 성적인 욕망에 접근하려면은 시간적, 공간적 벽이 필요했었어요. 노숙한 시간, 그죠? 시간적, 공간적 벽이 필요했는데 이제 벽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시간, 공간의 벽을 허문다. 또는 네트워크가 시간, 공간의 벽을 압축한다. 상품 주기가 옛날 사회보다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상품 주기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쪽에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X축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흑백 TV가 처음 나왔다. 그럼 흑백 TV가 시장에 파고들고 시장에 포화가 되려면은 이게 그 커브를 그리겠죠. 그럼 한 사회에서 흑백 TV가 모든 사람이 다 사게 돼서 더 이상 사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려면 보통 한 30년 정도 걸렸죠. 그 다음에 칼라 TV가 나와서 이렇게 하죠. 다시 성장을 해나가죠. 이런 거 우리가 상품주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상품주기 모델이 깨진 것이죠. 왜? 너무나 포화되기도 전에 새로운 상품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죠. TV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젝션 TV, 플라즈마 TV, LCD TV, LED TV, 6.2L TV, 뭐 3D TV. 최근에 나오는 TV의 종류만 해도 기술적으로 끊임없이 시장이 포화되기도 전에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뭡니까? 창의성이고 혁신을 요구하는 그런 거죠. 우리의 시장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걸 요구합니다. 이런 매크로한 변동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 길드에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길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런 위계 조직이 생겨납니다. 뷰로크라시라고 생겨나는. 여러분 학교들도 아마 이런 조직의 형태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건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발명품이고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뭐였느냐? 업무를 잘게 쪼개라는 것입니다. 네 부서 하는 일을 저 부서에서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업무를 부서별로 잘게 쪼개라. 이걸 우리가 디파트멘탈리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네트워크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 얘기를 하다면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위계 조직은 아마 조직의 원리로서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럼 이 위계 조직이 왜 적합하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위계 조직은 잘게 쪼갠 이 업무들 사이에서 협조가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점점 크로스 펑션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교육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크로스 펑션하는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직 형태는 디파트멘탈리즘에 근거하고 있다. 부서를 잘게 쪼개는 그런 모델에 근거하고 있죠. 이런 거는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 사회가 산업 사회가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시간 통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노동에 대한 시간 통제. 컨베이어 벨트가 뭐를 얘기하죠?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초속 3m를 올리면 자동차가 2대가 더 생산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화장실 갈 때도 타임카드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 채플린의 삶을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아마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산업사회는 이런 시간 통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통제도 하게 있어요. 여기도 한번 보시죠. 이거는 1900년대 초반에 나온 신문 광고인데 와이오밍 셔블스, 와이오밍 삽을 사라 하는 광고입니다. 이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부가 삽을 한번 뜰 때 몇 파운드를 이 안에 얹어서 뜨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연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give him 21파운드, 21파운드. 한 번 뜰 때 21파운드가 얹어지는 삽을 사야지 600명의 광부를 140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그때도 허리 과장 광고가 있었거든요. 이건 1917년도에 미국의 특허가 등록된 특허 내용입니다. 특허가 뭐냐면 여기 슈퍼마켓에 이 선반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를 특허를 냈어요. 우리한테는 지금 상식이지만 당시에는 이게 특허였던 것 같아요. 내용이 뭐냐? 한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오면은 쥐처럼 이 모든 선반 사이를 돌아 나가야지만 출구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게 특허였던 것입니다. 참, 인간이 이렇게 통제를 당했던 것이죠. 이게 산업사회였던 것이에요. 근데 이런 통제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통제가 오히려 생산성을 떨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옛날에는 어느 기업이 있으면 기업에 부서가 있었습니다. 혁신 프로젝트 팀이라든지 R&D라든지 이런 부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조직의 경계 안에서 연구를 해서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다 팔죠. 만들어서 팔고. 자, 이것이 옛날의 혁신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냐? 개방 혁신 모델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개방 혁신 모델은 뭐냐? 조직 바깥에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직 안으로 끌어들이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휴대전화 아무 생산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좋은 제품 아이디어가 조직 안에서 아무리 짜내봐야 제한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이다. 그래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은 지금 기업들이 대부분 활용하게 되는 그런 거가 되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 왜 디파트멘탈리즘의 종언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부서의 경계가 자꾸 무너지는 것이죠. 그죠? 부서의 경계가 무너지고 조직의 밖에 있는 아이디어들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또 다른 일을 보더라도요. 지금 과학자의 과학 영역을 한번 보시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특수 상대성 이론을 낼 때 그 뒤에 논문에는 각주가 하나도 안 달렸습니다. 레퍼런스가 하나도 안 달렸죠. 물론 그 사람이 천재였기도 하고 영향은 여러 명한테 받았습니다만 그 홀로 고민해가지고 논문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큰 위대한 과학자들이 많이 생겨났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저널도 아시죠? 예를 들면 지난 5년간 거기에 혼자서 쓴 논문을 발견해 보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다들 팀을 구성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논문을 쓰기가 어려운
그런 과학적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과학이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혼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만 가지고는 창의적인 논문을 쓰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 논문은 여러 사람들이 합쳐져서 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학자는, 그 사람도 사회학자입니다만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팀을 어떻게 구성했을 때 이 논문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가. 일종의 임팩트 팩터 같은 거죠. 그러면 팀이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할까요? 아니면 이질적인 분야의 사람들이, 이질적인 분야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논문이 훨씬 더 임팩트가 좋은 논문이 나오더라, 이런 거죠. 그럼 얘기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지식 네트워크 이론이 맞다, 이런 얘기죠.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했을 때 이게 창의성으로 가는 것은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좁은 세상이다.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요즘은 4.5단계 만에 우리나라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리학자들이 또 네트워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물리학자들이 몸 안에 있는 단백질 간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단백질 간의 네트워크하고 인간 네트워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같은 건지를 같이 연구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리학회에 가서 키노트 스피치를 했다니까요. 사회학자가 물리학회에 가서 이런 세상이 지금 이미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 지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왜? 서로 다른 분야들이 연결되면 그 자체가 창의성이 갖고, 이런 얘기를 뒤에 가서 이제 더 자세히 그런 이해를 여러 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트워크 사회에서 창의성이 중요한 거를, 그리고 이 창의성이 돈을 버는 사례를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저 왼쪽에 있는 거는요, 홍대 앞에 있는 갈비집 얘기입니다. 홍대 앞에 갈비집에서 무슨 행사를 했냐면은, 당신이 트위터 팔로워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팔로워 수 한 명당 10원을 깎아주는 행사라는 것이에요. 참, 근데 어느 사람이 여기 가서 2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이 우연히 갔어요, 이 집에. 그랬다가 20만 원을 절약하고 뭐 여러 명이 갔나 보죠. 그럼 몇천 원 내고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 주인은 왜 이런 행사를 했을까요? 그 다음 이 팔로워한테 문자를 보냈겠지, 이 사람이. 트위터 메시지를. 그럼 1인당 광고가 10원이 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펙티브하겠어요. 거기다가 이게 재밌네, 이렇게 된 거죠. 그 광고 지금 예약 없이는 못 가는 집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 더 얘기가 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뭘 활용했습니까?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이죠. 그럼 네트워크 인프라는 지금 우리에게 다 널려 있고, 여기에다 아이디어만 하나 던져주면은 돈을 벌 수 있다. 미국에서 신종플루가 막 퍼지기 시작할 때, 신종플루가 CDC라는 곳에 공식적인 집계가 돼서 발표되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3개월 후에 발표해봐야, 그리고 대응해봐야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현재 신종플루 환자가 몇 명인가를 예측한 것인데, 그 예측이 저렇게 정확한 것이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했는가? 궁금하시죠? 간단합니다, 아이디어가. 사람들이 신종플루 의심 증상이 들면은 구글에 와서 정보를 검색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감기, 두통, 몸살, 오한, 뭐 이런 발열, 이런 것들을 45가지 찾아내서 이 45가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서 예측이 됐는데 이렇게 정확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더 창의적인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놓고 내놓은 개념이 마지널 맨들이 창의적이다. 마지널 맨이 누구냐? 자기가 속한 문화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자기가 이민간 사회의 문화에도 중심에 있지 못하고, 두 문화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민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창의적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유태인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거 다 아시죠? 과학적인 천재들이 많죠. 그럼 이들이 교육제도도 좋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방랑을 해서 창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문화의 마지널 맨이었기 때문에. 그럼 마지널 맨이 왜 창의적이냐? 두 문화의 변방에서 두 문화가 제공하는 생각의 지도를 혼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문화가 우리에게 생각의 지도를 제공하는데, 이 생각의 지도를 자기 마음대로 에디팅하고 혼합할 수 있어서 이게 창의성의 근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도 또 어떤 사람이 창의적인지에 대한 사회학자의 연구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같이 한번 실험에 참여해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아주 친한 사람,
세 명을 머릿속에 A, B, C를 한번 꼽아 보실래요? 친한 사람 A, B, C. 아주 친한 사람. 그 A, B, C가 이렇게 또 왔으면은 그 친한 사람의 친한 사람도 아시죠? 그럼 맥시멈 9명이 떠오를 겁니다. 3명을 생각하면은 친한 사람 3사람이 각각의 친한 사람 3사람을 떠올리라 그러면 맥시멈 9명이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럼 이 9명 중에 몇 명이 나하고도 친한가? 나는 9분의 몇이 나의 친구다. 맥시멈 9명 중에 한 절반, 난 절반 이상이다. 무슨 들어보실래? 나는 절반 미만인 것 같다. 대부분이 절반 미만이고요. 그 두 가지 네트워크에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약 3분의 1이 친구의 친구가 나의 친구로 돌아옵니다. 3분의 1.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아마 여기도 아마 대충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5명의 친구를 내가 사귄다고 했을 때 이 5명을 왼쪽 집단처럼 사귈까 오른쪽 집단처럼 사귈까? 이거 생각해 보시죠. 왼쪽 집단을 우리가 보통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면 이런 거를 마피아 네트워크라고 그럽니다. 마피아 네트워크. 똘똘 뭉쳐있죠. 친구의 친구가 친구로 돌아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은 친구의 친구가 친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안 들어오죠, 여기는? 그럼 이 사람은 0%, 이쪽은 뭐 네트워크가 좀 다릅니다만 굉장히 높은 퍼센트. 그러면 나는 어떤 네트워크를 가져야 될까? 두 가지 네트워크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이요. 왼쪽 네트워크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통제권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통제권의 교환이 뭐냐? 내가 예를 들면 학점을 통제한다. 선생님들도 학점을 통제하죠. 근데 학생의 아버지가 뭐 대출권을 통제한다. 그럼 대출권과 학점이 또는 점수가 교환되는 거, 이건 나쁜 교환이죠. 근데 그래서 이걸 아마 마피아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 종류의 통제권들이 다 교환돼요. 근데 좋은 통제권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콘도를 갖고 있고 친구가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두 개가 교환되면 이건 뭐 부정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이런 통제권의 교환이 왼쪽에 잘 일어난다. 똘똘 뭉친 집단에서 잘 일어난다 이것이요. 그럼 오른쪽에서는 뭐가 더 좋은 거냐? 오른쪽에서는 정보의 교환이 좋다는 것이에요. 정보의 교환.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친한 친구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접할 확률은 이제 작을 겁니다. 왜? 친구한테 정보를 주는 사람이나 나한테 준 정보를 준 사람이 많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정보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 길에서 만나서 야 반갑다, 차 한잔 하자. 그리고 찻집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이게 모두 다 새로운 정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약한 연결에서 정보가 더 강하게 흐른다는, 약한 연결의 강함이라는 개념이 이래서 나옵니다. 약한 연결의 강함. 근데 이게 창의성하고 관련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연구를 이미 많이 했습니다, 서양학자들이. 왼쪽 사람이 창의적일까요? 오른쪽 로봇가 창의적일까요? 여러분 상상에 의하면 오른쪽 로봇이 훨씬 창의적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거 사이언스지에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영국에서 모든 도시에서 사람들이 전화를 어떻게 거는지 데이터를 모았어요. 모든 도시에서. 그럼 어떤 도시 사람들은 자기 도시 사람들끼리, 어떤 지역 사람은 자기 지역 사람들끼리만 거는 반면 어떤 지역 사람들은 온갖 곳에 전화를 다 건다. 그래서 여기 X축에 뭐냐면은 이 도시의 네트워크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이질성을 낳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도시까지만 하고만 통화를 하면은 이질성이 제로고, 여러 도시에 퍼뜨려서 전화를 하면은 이질성이 증가하는 거겠죠. 그 Y축에 뭐가 있느냐? Y축이 뭐냐면 그 도시의 경제, 성장. 도시가 성장하는 게 바로 네트워크 다이버시티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과적인 설명을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뭐가 뭐를 인과적으로 야기했는지는. 그렇지만 이거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죠. 두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깐 이런 게임을 한번 해요. 실제로 있었던 게임입니다. 이 반은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노래방에 같이 갔어요. 그래서 노래 속에 비가 들어간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했고, 만약에 그게 떨어지면 떨어진 팀에서, 못하는 팀에서 노래방비를 계산하겠어요. 그러면 자, 비 누가 하나? 비 제목에. 봄비. 네. 둘 중에 하나만 더. 천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의외로 많더군요. 비가 들어가는 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참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팀에서 레딧비를 불렀어요. 지각신했죠. 이게 맞나? 근데 비가 들어가는 몰라요. 초기 조건에 맞지 않습니까? 노래 제목에 비가 들어갔죠. 그래서 인정을 해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뷰티풀 뭐 그러더니 뭐 호랑나비까지 오고 뭐 이러더라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자 이게 뭐냐? 경계넘기다.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이 바운더리 안에서 부서 안에서 자기 학문 전문 분야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점점 한계의 생산성이 떨어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노래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경계를 넘어서 밖으로 나가니, 영어권으로 나가니 그때 새로운 게 쏟아지는 것이죠. 자, 이게 창의성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경계 넘기. 이 경계 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교차점에 혁신이 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피카소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아프리카의 조각을 보고 큐비즘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조각. 이 두 가지가 뭔지 모르지만 흡사한 게 좀 있어요. 이게 뭐가 흡사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상으로 상당히 흡사해요. 근데 이걸 보고 영감을 얻어서 아프리카의 조각과 서양의 회화를 결합시킴으로써 경계를 넘어서 만나게 함으로써 새로운 게 탄생했다. 교차점에는 혁신이 있다. 이거를 메디치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메디치라는 가문, 이탈리아 가문에서 나온 거죠. 메디치가 이탈리아에서 400여 년 동안 지배를 하면서 예술, 과학, 모든 분야의 문명의 꽃을 피우게 하는데 혁신적인 기여를 한 집안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 왜 이렇게 문화가 중흥이고 과학이 발전했냐 하면은 메디치 이펙트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런 겁니다. 생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게 터마이트, 아프리카에 있는 개미굴입니다. 근데 이 개미굴은 바깥의 온도가 50도에서 0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항상 상온을 유지한답니다. 개미굴 안에가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온도를 유지한다고 해요. 생물학자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피어스라고 하는 건축학자한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피어스가 이거를 듣고서 번쩍한 거죠. 그래서 이스트게이트라는 건물을 설계할 때 개미굴의 원리를 적용했다는 것이에요. 통풍의 원리를. 그래서 이 건물은 에어컨디션을 쓰지 않고 보통 건물의 10%의 에너지만 쓰는 굉장히 효율적인 건물로 탄생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생물학자의 이런 단순한 지식, 생물학자들은 이거 상식이었겠죠. 이게 건축학자한테 전달되니까 스파크가 일어난 거죠. 교차점에 혁신이 생겨난 이해가 되겠습니다. 엑스레이 가지고 예술 영역을 개척했어요. 엑스레이로 꽃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안에 우리가 못 보는 거를 보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미전이다 뭐 이런 거 할 때 세계적인 이 사람이 대가가 돼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계 여행도 많이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색깔을 보면은 숫자가 떠오르고 숫자를 보면은 색깔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좀 특수한 사람이죠. 그 증상을 공감각, 시네스테시아 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공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창의성이 일반인들보다 8배 정도가 높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 색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하고 숫자를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크로스 와이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것이 와이어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서도 연결되어 있는 것, 이질적인 분야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약간은 비정상적일지 몰라도 창의성 면에서는 이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차가 달려옵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은 5명 쪽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스위치를 누르면은 일로 길을 바꿔요. 5명이 살고 1명이 죽죠. 그냥 놔두면은 5명이 죽고 1명이 삽니다. 당신 같으면은 손을 들래. 자, 한번 손 든다. 나는 이 경우 손 든다. 손 든다가 아니라 나는 이 경우 스위치를 눌러서 5명을 살리겠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부끄러워서 손 안 드시려고. 이게 마이클 샌델이 그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할 때 동영상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마이클 샌델의 강의. 그럼 이게 고얘기할 때 나오는데 대부분 학생이 손을 듭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면 또 손 안 드는 사람이 몇 명 있죠? 그 사람한테 이제 마이크를 주죠. 너는 왜 손을 안 드느냐? 너는 왜 드느냐? 이제 학생들이 얘기를 하면 마이클 샌델이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이 공리주의자이다. 공리주의적 철학에 의하면 스위치를 누르게 되니까 그게 정의로운 것이다.
그 스위치를 안 누르는 것도 철학적으로 정의로운데 그런 사람들은 칸티안입니다. 칸트주의자.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예를 드는 거죠. 여기에 뚱보가 있어요. 이 뚱보를 밀면은 뚱보가 여기 떨어져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5명이 살게 됩니다. 누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공리주의자들이요, 이 경우도 누르겠느냐? 질문을 한번 해보면은 굉장히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이 fMRI로 연구를 철학자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fMRI를 통해서 이거를 찍으면서 내 펑셔널한 게 어디가 이제 그 활성화가 되는가 하는데, 이때 밀겠다고 한 사람들은 뇌에서 감정을 다루는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감정을 다루는 부분이.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내놓는 결론이 뭐냐면 도덕성의 근원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철학이 도덕이 논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연구는 그게 아니라 감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재밌어서 제가 친구인 그 동양 철학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그 친구는 또 재밌게 우리 이미 그거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양 철학에서는 측은지심이 모든 도덕 철학에 기초에 있다는 것이에요. 감정이라는 거죠. 그것도 참 그럴듯한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이런 걸 느꼈거든요. 우리가 소통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소통도 논리인 줄 알았어요. 정보의 교환이고. 근데 소통은 감정의 교환이구나. 이걸 요새 내가 많이 깨닫게 돼요. 소통이 논리 교환이 아니라 감정의 교환이다. 뒤집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에요. 뒤집기를.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뒤집기도 창의성이거든요. 맨 처음에 높이뛰기 어떻게 뛰었을까요? 앞으로 이렇게 뛰었죠. 이게 아마 68년도에 동경올림픽에서 처음에 웬 또라이가 저렇게 뛰었다고 해요. 근데 저 또라이 기록이 좋진 않았겠죠, 처음에. 근데 이제는 저게 훨씬 더 좋으니까 다 저렇게 뛰는 것이죠. 이게 뒤집은 것이죠. 저 이것도 보면 금방 아시겠죠? 저거 왜 뒤집었는지. 저는 이 로션, 이게 바닥난 로션 칠 때마다 손바닥이 시뻘개지는데 그 로션도 이런 게 없냐 나오니까 뭐 있다고 그래요. 로션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도 아주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 컨베이어 벨트의 포디즘, 이것도 뒤집기였었습니다.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 때 뭘 생각했냐면 우선 이걸 보시죠. 이게 뭐냐면 소를 해체할 때 소를 한 마리 걸고 팔 자르고 밀고 다리 자르고 밀고 그러면 저쪽에 가서 다 해체가 되지 않습니까? 포드가 이걸 보고 이걸 뒤집자라고 한 게 어셈블리 라인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디스어셈블리죠. 해체 과정이지 않습니까? 소를 걸고 잘라내고 자. 근데 이걸 뒤집으면 조립 과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포드의 천재적인 발상이었고, 이걸 산업혁명에서 컨베이어 벨트 없이는 산업혁명이 진전되기도 어려울 정도였겠죠. 근데 이것도 단순한 뒤집기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뒤집기가 새로운 창의성에 아주 근원적인 메커니즘을 내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크기가 같다는 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한번 재보십시오. 자를 가지고 두 사람의 크기가 같습니다. 지금 이거 보통 착시라고 그러고 이거 프레임 효과라고 부릅니다. 프레임. 이건 많이 알려진 예라서 이 중에서도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유럽 국가들, 여기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유럽 국가들에서 장기 기증의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비중입니다. 장기 기증. 이 나라들은 99% 가까이가 장기를 기증했다고 그러고, 같은 유럽 국가인데 이 나라들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도 뒤집입니다. 뭐 뒤집었냐? 네, 질문을 뒤집었어요. 당신 장기 기증 의사가 있으면은 밝히십시오. 체크하십시오. 라고 한 나라가 이 나라들이고, 장기 기증을 하기 싫으면은 체크하십시오. 라고 한 나라가 이 나라들입니다. 근데 프리 초이스, 그죠? 프리 초이스인데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내놓죠. 옥션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옥션? 여기에 제가 유리병이 있어요. 유리병 안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옥션에 내놨어요. 여러분들이 비딩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사가는 사람, 이 옥션에 내놨는데 사가는 사람이 이 동전의 가치보다 높은 값을 살까요? 낮은 값을 살까요? 대부분 높은 값을 살까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승자의 저주라는, 위너스 커브, 승자가 저주를 받는 거죠. 옥션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어 봅시다. 옥션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자. 자, 이거 1000만 원에 샀어요. 아무도 없겠잖아요. 9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손든 사람에게 이게 낙찰이 되면 훨씬 더 근접한다는 것이 값에. 옥션도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자.
뒤집기죠. 그러니까 모든 걸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한번 뒤집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뭐든지 이건 대상이 뭐든지 다 됩니다. 한번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됐죠? 거의 있습니다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은 밑만 건드리기